와, 이거 카드다. 이거 무조건 카드다. 이거 레드 가능성이 있지. 명백한 득점 기회의 저지잖아. 와우. 달슨의 라이브. 네,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최대 승부처라 불렸던 디펜딩 챔피언 리버풀과 폭풍 영입의 첼시 경기, 리버풀이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뭐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도 그렇고 완승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면 리버풀은 이제 2연승 달린 거고, 첼시는 첫 경기에서 이겼다가 1패를 좀 안게 됐네요. 근데 이 경기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 전에 요 2대0 승부의 결정적인 결정타가 하나 중간에 딱 나왔습니다. 전반전 막판이었는데 전반 추가 시간에 있을 때 크리스텐센의 퇴장, 이게 오늘 경기를 좀 좌우해버렸죠. 결과적으로 이제 퇴장당하면서 11대 12 됐기 때문에 리버풀처럼 아주 강한 팀을 상대로 해서 그것도 숫자가 적다? 이거는 사실 뭐 싸우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크리스텐센의 퇴장이 결정타였는데, 그러면 이제 그 왜 퇴장이었냐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말씀만 드리면 일단 결과적으로 퇴장이 맞습니다. 왜 퇴장이냐? 명백한 득점 기회를 반칙으로 저지하게 되면 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규정의 용어로 따질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건데,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한다라고 해서 앞글자를 따서 밑에 있는 독소,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할 때 심판들끼리 쓰는 용어입니다. 독소 조항, 독소의 상황,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장면에서 이제 이런 거죠. 핸더슨 진짜 패스 너무나 멋지던데. 핸더슨이 딱 찍어줬잖아요. 딱 찍어줬을 때 마네가 이제 그 볼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첼시 골키퍼 케파가 나오죠. 그런 상태에서 뒤에서 뒤늦게 크리스텐센이 오다가 백허그를 하죠. 안아버려요. 안다 보니까 이제 마네가 확 넘어지죠. 자, 그 장면에서 이 마네와 케파는 1대1로 마주하는 장면에서 뒤에서 안았기 때문에 이거는 골키퍼와 공격수가 1대1로 맞선 상황, 이거를 바로 저 얘기하는 명백한 득점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백한 득점 기회에서 그런 식으로 파울을 해서 끊어내게 되면 이거는 레드카드죠. 단 여기서 하나 볼 게 뭐가 있었냐면, 만약에 핸더슨이 준 볼이 그게 왜 그래서 온필드 리뷰를 했잖아요. 뭘 본 거냐면, 이 볼이 길게 떨어져서 마네가 도저히 이 볼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케파가 거의 볼을 완벽하게 소유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골키퍼가. 그런 상황에서 파울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명백한 득점 기회를 보지 않고 그냥 이 장면에서는 옐로우만 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느린 동작을 보면 그거는 마네가 그 볼을 소유해서 컨트롤해서 1대1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상황으로 봤기 때문에 명백한 득점 기회 상황, 독소 조항으로 본 거고, 그래서 퇴장을 명령한 거죠. 이게 만약에 근데 페널티 박스 안에서 똑같이 이런 행위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때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상황이 페널티 박스 밖에서 일어나가지고 퇴장을 줬잖아요. 만약에 페널티 박스 안에서 똑같은 장면이 나왔어. 그러면 옐로우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3중 처벌 금지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페널티 박스 안에서 그 동작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하죠? 만약에 퇴장을 수비수에게 크리스텐센에게 주고 PK를 찍고 그 다음에 크리스텐센은 퇴장에 따른 또 추가 징계를 받아야 되면 3중 처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과도하다 라고 해서 페널티 박스에서 그런 게 일어나면 옐로 주고 PK만 줍니다. 하나의 잘못에 하나의 페널티만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상황은 페널티 박스 밖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프리킥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의 큰 잘못, 그러니까 퇴장을 줘버리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명백한 득점 기회로 봤기 때문에, 독소로 봤기 때문에 그것도 페널티 박스 밖에서 일어났고, 그러니까 그거는 레드카드가 주어진 것이다. 규정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리스텐센이 퇴장 당한 다음에 경기가 완전히 좀 뒤집어졌는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리버풀의 4명의 선수를 짧게 오늘 어떤 수훈이라고 할까요? 인상 깊었던 선수 4명을 짧게 얘기해보고, 첼시의 이거 어떡하지? 3명도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명. 첫 번째 마네. 마네는 정말 오늘 2골을 혼자 다 넣었는데 속도, 다음에
그 딱 왔을 때 그 헤더, 집중력, 그다음에 그 골키퍼 케파의 미스를 유도해내는 끝까지 어떤 볼을 가는 집념 훌륭하네요. 마네 진짜 훌륭해요. 예. 마네가 끝까지 쫓아가고 속도 있게 가고 막 위아래로 이 집중하는 능력. 그래서 오늘 두 골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마네는 확실히 수비나 뭐 이 개겐 프레싱 전술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선수 같아요. 그러니까 골도 잘 넣지만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달리니까 이 전방 압박을 하는 이 클럽 감독이었던 축구에 있어서 마네는 정말 중요한 선수구나라고 하는 걸 오늘 보여준 것 같고요. 두 번째 선수 파비뉴. 그냥 센백으로 쓰시죠. 파비뉴는 너무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그 고메스하고 마티프가 지금 부상이어가지고 오늘 센터백으로 반다이크가 세웠는데 왜 이렇게 잘해요? 물론 파비뉴는 뭐 지난 시즌도 그렇고 센터백에 문제가 생기면 내리는 선수인데 오늘 특히 너무 잘하더라고요. 기록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 후반전에 그거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베르너가 오늘 첼시에서 엄청 빨리 달렸잖아요. 막 베르너가 막 볼을 받고 오는데 파비뉴가 어땠냐면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렇게 천천히, 그러니까 상대가 막 빨리 오는데 이렇게 지켜보더라고요. 보더니 툭 그래서 뺏었어요. 그 기억나세요? 막 베르너가 막 뛰는데 이렇게 파비뉴가 이렇게 보더니 와 툭 그래서 그 장면이 정말 놀라웠는데 실제로 오늘 기록으로도 리버풀 수비수 중에 최고 기록을 수비 스탯을 다 찍었어요. 뭐냐면 태클 최다 4개, 가로채기 4개 최다, 볼 소유권 획득 플레이 12번 최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파비뉴 오늘 진짜 대박이었다. 저는 골을 넣었던 뭐 마네나 뒤에 얘기할 선수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진짜 MOM을 꼽으라고 한다면 파비뉴를 꼽을 정도로 센터백에 내려가서 너무 잘해줬다. 이렇게 좀 드리고요. 세 번째 선수 일단 티아고 알칸타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티아고 알칸타라가 물론 그 아까 PK를 내줬던 그 장면 있었죠. 물론 뭐 그게 막히긴 했는데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클래스가 있네요. 정말 잘 데리고 왔어요. 제가 봐선 정말 이 수준 있는 선수를 데려왔고 리버풀에게 정말 필요한 선수가 왔다. 티아고 알칸타라는. 볼을 왜 이렇게 쉽게 차요? 그냥 볼을,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압박해 오건 어떤 상황에서건 서두르는 법이 없어요. 그냥 아주 편하게 차요. 볼을 쉽게 어나더 레벨 그런 느낌이죠. 그냥 쉽게 차요. 볼을. 그리고 이제 그 한번 테크닉 한번 보여줬잖아요. 헐랭이. 이건 뭐 그냥 헐랭이라고 하죠 우리. 한 발 헐랭이 이렇게 해가지고 탁 치는 거. 수비수 오니까 헐랭이 한 발로 헐랭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 돌리잖아요. 와 진짜 왜 이 선수가 바르셀로나하고 바이에른 뮌헨에 뛰었는지, 왜 아빠가 마지뉴인지 이런 걸 좀 보여주네요. 실제로 오늘 티아고 알칸타라가 리버풀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렀는데 패스 성공률이 90.4%입니다. 네. 그 위치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낮은 위치에서 뛴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티아고 알칸타라의 데뷔전이니까 그걸 하나 보여드리면, 자 이게 티아고 알칸타라의 히트맵인데 저 보세요. 하프라인 기준으로 해서 약간 위쪽에서 뛰었잖아요. 물론 대체적으로 지금 리버풀의 역삼각형 4-3-3에서 요렇게 해서 약간 아래에 롤이긴 했는데 워낙 그 뭐 전진성이 리버풀이 강하니까 위로 올라가 상당히 많이 뛰었죠. 저 정도로 거의 박스 근처까지 저렇게 빨갛게 할 정도로 많이 뛰었고, 물론 하프라인 밑에까지. 티아고 알칸타라는 여러분들 수비력도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바이에른 뮌헨에 뛰면서 알폰소 데이비스 다음으로 태클 성공을 많이 했던 선수가 티아고 알칸타라입니다. 근데 어쨌든 위에서 저렇게 뛰는데도 패성률 평균 얼마요? 90.4%. 놀랍습니다. 아 진짜 잘 데려왔네요. 좋은 선수예요.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리버풀의 알리송 골키퍼. 상대 케파 골키퍼와 딱 비교되면서 왜 프리미어리그 골키퍼 하면 알리송 하는지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어요. 뭐 사실 그 PK 하나가 먹혔으면 어땠을지도 몰랐는데 조르지니오의 깡총 치는 거, 그거 사실 이제 조르지니오가 왜 깡총 뛰냐면 골키퍼하고 타이밍 싸움 하려고 하는 건데 안 속더라고요. 예. 알리송 딱 끝까지 봐가지고 쫓아가서 막아내잖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후반전에 에브라함이 이쪽에서 때렸던 볼이 있거든요. 와 너무 이 반사신경도 좋고 되게 여유도 있고 안정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알리송도 이제 이렇게 4명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첼시 선수 3명 짧게 얘기해볼게요. 첫 번째는 아까 크리텐센은 아까 그 파울 장면 제가 이제 왜 그런 거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규정을 안다든지 그런 흐름을 안다고 한다면, 그리고 자기가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는
한 골을 내주더라도 자기가 퇴장당해가지고 경기가 이렇게 확 무너지게 하면 안 되잖아. 판단 미스. 크리스텐센은 그때 그렇게 수비했으면 안 돼요. 네, 크리스텐센은 판단 미스. 두 번째, 하베르츠 어떻게 할 거냐. 하베르츠 이 걱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하베르츠가 지난번 첫 경기 때도 안 좋았거든요. 그 개막 경기 때도 브라이턴 경기 때도 안 좋았는데 오늘도 안 좋아요. 하베르츠가 자기 존재감이나 자기 롤을 못 잡고 있어요. 네, 되게 애매합니다. 지금 하베르츠가. 실제로 하베르츠를 영입할 때 하베르츠는 어느 위치에 뛰게 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다. 고민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자 이제 왼쪽 보시는 게 하베르츠의 옵타에서의 오늘 이제 히트맵인데, 약간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베르츠는 분데스리가 뛸 때도 약간 오른쪽 요 위치에서 많이 뛰는 선수인데 전체적으로 위를 줘야 되는지, 오늘도 보면 약간 3톱에서 가운데 주기도 하고 사이드 주기도 하고 내려와서 뭘 하기도 하는데 좀 애매해요. 네, 그래서 이 하베르츠의 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이제 뭐 후반전에 수비 때문에 토모리하고 교체 나오기도 했는데, 이 하베르츠에 대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계속해서 램파드 감독이 고민이 되겠다. 네, 마지막 네, 케파 어떻게 할 거냐. 큰일 났습니다. 제가 봐서는 오늘 특히 마네한테 잘려가지고 실점했던 장면은 이젠 끝인가 뭐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은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그거 딱 실점하니까 플레이 잘 못할 때마다 관중석에 있는 그 첼시 기술 고문 페트르 체흐 골키퍼 출신 딱 보여주잖아요. 지금 이제 에드와드 맨디의 영입이 거의 뭐 눈앞에 와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케파 너무 불안하네요. 일단 첼시가 오늘 완패 당했습니다. 0대2로 졌는데, 물론 오늘은 뭐 퇴장 때문에 그랬다고 봐요. 그리고 영입한 뭐 벤치렐, 지에으, 뭐 티아고 실바 이런 선수들이 들어오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아까 하베르츠라든지 골키퍼 같은 문제점들은 남아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리버풀은 경기를 너무 잘하는데요. 무자비하게 2대0으로 앞서고 있는데도 끝까지 압박하고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골 넣으려고 막 하고. 티아고 알칸타라는 진짜 잘 데려왔어요. 예. 여기 이제 나머지 선수들 뭐 조타라든지, 조타도 영입했잖아요 공격에. 예. 이거 역시 디펜딩 챔피언 뭐 하나 좀 나오겠다. 재밌네요.